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폐섬유증에서의 약물 치료에 관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폐섬유증이라는 병은 이제 좀 용어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크게는 이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큰 이 범주의 질환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이다. 이게 보통 이제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처음 들으시면 이 간질이라는 이 단어에 약간 혼선을 느끼시는 경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 간질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간질이라 그러면 막 경기하고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뇌 간질이라 그러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간질이고 이제 폐의 어떤 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걸 의학적으로 이름이 간질이라고 부르는 건데 폐 사이에 있는 조직에서 뭐 사이 간, 그래서 폐 사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폐 조직에 생기는 그 여러 종류의 질환을 제 간질성 폐 질환이다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쪽은 정상적인 폐라고 한다면 이 이 폐 사이 이 분홍색이 간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사이 여기가 정상에 비해서 병이 생기면서 이제 좀 두터워지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폐라는 장기는 제가 이제 숨을 쉬면 공기에 있는 산소를 이제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숨이 차고 이제 장애가 유발되는 이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폐 이제 간질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이제 간질성 폐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염증부터 생길 수 있고요. 염증성 질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섬유증이라 그러면 이제 단순 염증보다는 이제 섬유화가 되는 요 간질이 섬유화가 되는 것이 섬유화라고 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딱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섬유화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질환들을 저희가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섬유화라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 섬유화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의 이제 인체에서 사람 몸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제 조직이 이제 상하면 저희가 모든 조직은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결국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피부에 상처가 나도 완전히 그 상처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이제 흉터가 생기죠. 그 반은 이 흉터, 이 딱딱한 이제 그런 조직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섬유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될 텐데 그게 이 자연적인 정상적인 정도를 벗어나서 이 섬유화가 병적으로 심하게 되면 결국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큰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막 딱딱해지죠. 시꺼멓게지기도 하고 이제 그게 피부가 섬유화 되는 것일 텐데 그게 너무 심하면 피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체 조직 장기에 섬유화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눈에 있는 근육에 눈을 돌리는 근육에 섬유화가 오면 사시가 생기고 이제 피부에 섬유화가 오면은 뭐 피부경화증 뭐 혹은 쉽게 생각하는 흉터 켈로이드 생길 수 있고 심장에도 섬유화가 되면 심장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뭐 약주를 많이 드시거나 해서 간경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이 딱딱해지는 술에 의해서 간이 손상되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너무 섬유화가 심해서 간이 기능을 못하는 이 간경화 요런 뭐 췌장에도 마찬가지로 뭐 술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췌장염 뭐 신장도 신부전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폐에 이제 저희가 폐에 이런 섬유화 변화가 오는 병을 제가 폐섬유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종류를 저희가 어떻게 나누느냐 제가 이제 치료를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치료를 할 어떤 그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제가 이 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발성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발성이라는 이제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이제 특발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인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딱 한 가지 뭐 범인을 특정 짓기 어렵다라는 의미고요. 하지만 뭐 원인이 없진 않겠죠. 대부분의 이제 원인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유전적인 뭔가 이런 소인이 있으면서 결국 폐라는 것은 수십 년간 살면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노출되는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차곡차곡 이제 쌓여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특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이제 그 이외에 어떤 특정 원인을 찝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특발성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의 대표가 이제 뭐 류마티스 쪽에 제가 뭐 자가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류마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 어떤 환경적인 노출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폐증, 뭐 광산에서 일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원인으로 제가 꼽을 수 있거든요. 특정 진폐증, 뭐 혹은 막 10년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뭐 가습기 살균제 그런 거 그걸 원인으로 특정해서 지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특정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특정 범인을 잡기 어려운 그런 거를 제가 특발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함은 폐가 섬유화가 되는데 뚜렷하게 범인 하나를 잡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어떤 진단을 일단 붙인다면 참 제가 안타깝지만 그 진단에 함축된 의미 자체가 이것은 만성적으로 어쨌든 속도는 다를지언정 제가 진행을 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생기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유전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담배가 제일 좋지 않다고 하는데 담배 뭐 수십 년 피우고 아무 멀쩡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유전적인 그런 뭔가 있고 거기에 폐에 좋지 않은 게 수십 년간 이제 쌓여서 거기서 이제 일부가 약간의 이상이 생기죠. 약간의 간질성 폐 이상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크게 문제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뭔가 이제 모종의 문제가 겠지만 제가 이해 못하는 이제 폐섬유증이라는 병까지 진행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진단을 붙였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때부터 어쨌든 나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약이 그 나빠지는 것을 좀 지연시키거나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뭐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종래에는 너무 나빠지면 이제 이식 수술 같은 거를 저희가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폐섬유증이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니고 이제 다른 원인의 폐섬유증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섬유화로 폐섬유증으로 가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종의 원인에 의해서 폐에 염증이 생겼는데 2단계에서 멈추지가 않고 이게 폐가 마치 원인이 없는 그 특발성 폐섬유증과 비슷하게 쭉 섬유화로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특발성이 아닌 이 폐섬유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저희가 진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병 이름이 특발성 폐섬유증이기 때문에 이 특발성인지 원인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진찰을 하고 뭐 검사를 하고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이제 특발성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죠. 뭐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결국 나이, 뭐 성별, 흡연 뭐 이런 것들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폐섬유증이더라도 뭐 담배를 많이 태우셨던 뭐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런 분들과 담배를 뭐 전혀 안 태우고 젊은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이게 특발성일지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달라지죠. 전자면 특발성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후자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발성인지 일단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폐섬유증이라는 걸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이제 폐섬유증이라는 거 이름을 붙일 때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쨌든 앞으로 좀 진행을 할 형태의 섬유화라는 판단을 저희 의사들이 내리게 됩니다. 이걸 뭘로 내리느냐? 이렇게 자주 아시겠지만 CT라는 기계, 영폐를 사진을 찍는 것, 요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판단이 이제 어려우면 저희가 이제 생검이라 그러는데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폐섬유증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판단이 되든 혹은 사진으로 판단이 좀 어려워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든 이 조직 검사를 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제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사진이 뜯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수준의 이 화질과 해상도를 당연히 구현할 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검사가 아직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진으로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진과 이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해서 이게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폐섬유증이라고 판단을 일단 하고, 그런데 그것이 뚜렷한 어떤 원인과 범인을 찾기 어렵다면 저희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붙이고, 이제 그게 산정특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진단이 붙으면 저희가 진단에 이름 붙이면 어쨌든 안타깝지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가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제일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인데, 진단을 할 때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거의 다 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빨리 나빠지는 환자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위처럼 이게 천천히 크게 문제 안 되고 가는 분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속도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인 속도보다 훨씬 빨리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는 괜찮다가 저희가 의사들이 급성 악화라고 많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잘 예상이 안 됩니다. 이거를 예상을 해보고자, 진단을 할 때부터 예상을 해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아직은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별로 손은 안 대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예상은 저희가 현재 의학 기술로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단이 되면 이렇게 갈지 이렇게 나빠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치료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빨리 나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을 쓰는 것인데, 그럼 약을 쓰는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 이 질환이 진행하는 거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이 질환이 진행하면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이제 심해지실 거거든요. 결국 그게 심해지는 것을 최대한 늦춰서 이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결국 질환이 진행하면 안타깝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도 줄이고, 그 다음에 약을 쓰면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일부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이 나빠지는 속도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급성으로 나빠지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려고 현재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하고 쓰게 됩니다. 다만 이제 또 뒤에서 말씀드리자 아직은 제가 쓴 이 약제들이 이 질환의 진행을 완전히 스톱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섬유화가 된 거를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약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약을 잘 써서 약이 잘 들으면 나빠지지만 나빠져도 그거를 최대한 늦춰서 크게 힘드시지 않은 수준에서 가능하면 이제 소위 제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실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일단 목표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약을 아무리 써도 약발이 잘 안 들어서 나빠지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러면 결국은 아직은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이식이라는 수술도 고려를 하는
그런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이 뭐가 있느냐? 안타깝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약이 두 가지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성분, 약 성분이 피르페니돈, 뭐 저희는 의사들 뭐 퍼페니돈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뭐 피르페니돈이라고 하는 성분명의 약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피레스파, 뭐 파이브로, 피레스코 이런 약들이 현재 이런 이름으로 약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이 이제 닌테다닙이라는 성분명의 약이 있고, 이게 이제 이름은 오페브인데, 오페이브가 이제 최근에 특허가 풀리면서 이 복제약이 린테브로 오페이브 이런 약들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들의 결국 이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아무 약도 안 썼을 때 이렇게 나빠지는 거를 약을 써서 이 나빠지는 속도를 한 절반 정도 이 기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빠지는 속도를 한 절반 정도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약이 저희가 생각하는 효과입니다. 피르페니돈과 닌테라님의 공이 질환이 나빠지는 속도를 한 절반 정도 늦출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효과인데 다만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별 개인에 따라서 나빠지는 속도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별로 천천히 안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 약을 썼을 때 약의 효과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학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어떤 평균적인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러 환자분들 뭐 수천 명을 모아놓고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질환이 나빠지는 속도를 한 절반 정도 늦출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제들의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이 약제 효과는 나쁘지 않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작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르페니돈이라는 약은 큰 이제 유명한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죠. 이제 가장 흔한 게 입맛이 떨어지고, 이제 입맛이 떨어지니까는 기운이 없고 이런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입맛이 없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막 토하고 뭐 배가 아프고 이제 뭐 메스꺼워서 못 드시겠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피부가 뭐 햇볕을 받는 부위가 막 벌게지거나 색깔이 뭐 검게 변하거나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가려운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벌겋게 뭐 여기저기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는 어떤 입맛 문제, 그다음에 배, 위장 문제, 그리고 피부 문제. 요게 이제 큰 부작용이 되는데, 그래서 피부 부작용 이런 것이죠. 이제 이렇게 햇빛을 주로 받는 목이나 뭐 손등, 얼굴 이런 데가 벌게지는 게 유명한 부작용입니다. 하나 이제 알면 저희가 이제 좀 부작용이라는 건 미리 예상을 하면 좀 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부작용이 어떻게 생길 거라는 걸 예상 못하고 복용하셨을 때 느끼는 것과 초반에 아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닥쳤을 때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약을 보통 시작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입맛이 떨어지거나 위장 부작용은 보통 처음에 약을 시작할 때가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하고 이거는 뭐 계속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래도 초기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 부작용은 초반이 좀 제일 심할 수 있다. 다만 천천히 약에 몸이 적응을 하면 많은 경우는 나아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피부 부작용은 뭐 초반에 생길 수도 있고 뭐 1년, 2년 문제없이 드시다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요거는 뭐 계속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시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릴 뭐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투약이 되느냐? 이제 하루 3번 복용하도록 약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3번 드시는 게 참 힘들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약이 그냥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드시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 한 알이 이제 200mg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 3알까지 드시도록 이제 허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부작용이 이제 없지 않기 때문에 몸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서서히 약을 이제 늘리게 됩니다. 한 알, 두 알, 3알 늘리게 되고 적정한 수준에서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용량을 찾는 것이죠.
뭐 얼만큼 빨리 용량을 늘릴 거냐, 그건 이제 담당 주치의랑 이제 환자분이랑 상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1주, 2주 간격으로 한 알, 두 알 살 올리기도 하고, 뭐 한 달, 뭐 두 달, 뭐 아무튼 더 천천히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얼만큼 약을 잘 몸에 적응을 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상태를 봐가면서 용량을 낮은 용량에서 차근차근 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찾아서 끌고 가는 유지 용량이라 그러는데 끌고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고 이제 용량은 하루에 세 알을 세 번 드시는 게 이제 현재 국내 허가 최고 용량인데 그렇게 드시는 분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무리 없이 드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막 드시다가 안 드시다가 부정해서 끊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꾸준히 투약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최고 용량을 다 못 드시더라도 그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용량을 찾는 것이 이 약제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이제 뭐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장 부작용이 이제 흔해서 뭐 흔히 이제 위보호제 같은 걸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약을 또 공복에 드시면 조금 더 이런 트러블이 심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식사를 뭐 하고 바로 드시거나 뭐 식사 중에 같이 드시거나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이 햇빛에 노출되면은 좀 트러블이 워낙 잘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다가도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경우라면은 특히나 이제 보통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뭐 젊은 사람들처럼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보통 잘 안 바르시겠지만 가능하면 바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뭐 모자를 쓰신다거나 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햇볕이나 자외선을 피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기면 결국은 이거는 한 달, 두 달 드셔야 되는 약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결국 평생 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 몸을 막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드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단 생긴다면 일시적으로 약을 잠깐 중단하거나 뭐 혹은 용량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부담은 좀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부작용 없이 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용량을 찾는 게 아무튼 이 피르페니도라는 약에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이 닌테라닙이라는 약입니다. 이것도 좋은 약인데요. 좋은 약인데 아마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데 왜 앞에 약은 보험을 해주고 뒤에 약은 보험을 안 해주냐? 그냥 이런 보험 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약이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니고 약의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보험 문제가 그냥 어떤 행정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아닙니다. 가끔 이게 보험이 안 되니까 뭐 신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두 가지 약제 다 사용한 지 10년쯤 됐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됐고 한 10년쯤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보험 재정 이런 문제로 이 약은 아직은 보험이 되지 않고 있고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매년 말이 많죠. 올해도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뭐 결국은 올해도 특발성 폐섬유증은 급여를 못 해준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특발성이 아닌 다른 원인의 폐섬유증에는 급여를 해주기로 했어요.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됐고 어, 그로 다행인 것은 이 지금까지는 모든 병의 비급여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특정 질환은 급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약가가 좀 바뀝니다. 완전히 비급여일 때는 뭐 약국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약가를 뭐 다 다르게 매기게 되는데 일정 질환에 대해서 급여 인정이 되면 뭐 그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가격을 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가가 좀 조정이 좀 될 거고 조금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싸져서 특발성은 보험은 안 되지만 예년보다는 비용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가 될 거냐, 이 약을 파는 이 베링거라는 회사랑
자, 나라 보험 이제 공단과 이제 계약을 해서 약가를 조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제약회사에서 항상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5월에 결정되니 4월에 말은 많은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 다만 분명히 싸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약도 부작용은 없진 않습니다. 이 약, 뭐 부작용이 없진 않는데 이제 앞선 약에 생겼던 피부 부작용 같은 약은 뭐 그건 전혀 없고요. 피부 부작용은 전혀 없는 약은 맞고 위장 부작용은 이 약도 있긴 합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이 더 흔한 거는 설사, 이 약은 설사가 좀 많고요. 설사가 좀 많고 앞선 약처럼 피르페니돈이라는 약처럼 마찬가지로 입맛이 떨어지고 좀 위장 불편감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냥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서는 앞선 약보다는 좀 덜 하지 않나라는 인상을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약은 이제 저희가 뭐 제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들께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작용은 뭐 겪어봐야 아는 거고요. 나는 괜찮을 수 있고 또 나는 또 안 괜찮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부작용이 있어도 나는 괜찮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 부작용이라는 거는 겪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뭐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셔서 약을 거부하는 건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써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닌테라님이라는 약은 앞선 약보다 한 가지 용이한 점은 약을 2번 드시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에 약 드시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바깥 활동도 있고 하다 보니 2번 복용하는 게 당연히 좀 편하긴 한데 어쨌든 앞선 약은 하루 3번 복용으로 약제가 개발되어 있고 이 약은 2번 복용으로 되어 있고요. 앞선 약은 뭐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뭐 단계 있지만 이 약은 아직까지는 이란 약은 요 100ml짜리랑 150ml짜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ml 2번, 150ml 2번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없진 않아서 당연한 얘기지만 세게 쓰면 부작용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이 약은 또 100ml를 쓸지 150ml를 쓸지 가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 문제 그리고 약제의 부작용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용량을 결정하게 되고 뭐 앞선 피리페니돈 약도 그렇고 이 약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100ml랑 150ml가 효과가 1.5배 차이 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피리페니돈 약도 뭐 한 알, 두 알, 세 알 하지만 효과가 1, 2, 3 이렇게 3배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용량을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요 100ml, 150ml가 요 비용 차이가 거의 꽤 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국내에서는 뭐 저희 교환도 그렇고 100ml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비용이 많이 좀 싸진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약은 이제 어쨌든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이 일단 설사가 더 많아서 앞선 피리페니도는 설사는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닌테라님이라는 약은 설사가 많아서 보통 약을 처음에 시작할 때 지사제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설사가 조금씩 있으면 지사제를 같이 드시더라도 같이 유지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심하면 뭐 지사제로 해결이 안 될 정도면 뭐 약제를 끊거나 또 중단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가 이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이 폐소면증 약제입니다. 두 가지 약제 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 약제들인 거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뭐 진료실에서 욕을 먹기도 하죠. 뭐 약을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어쨌든 약의 부작용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효과는 분명히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짜 이 약이 2015년도쯤에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 병은 정말 뭐 진단할 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병이었거든요. 지금은 약이 있어서 그나마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은 분명히 효과는 있는 약이고 따라서 부작용은 있더라도 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해서 찾는 게 현재의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약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잃을 수 있는 거를 따져서 이제 약의 용량과 뭐 약을 계속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너무너무너무 심하면 진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리페니도 약을 예를 든다면 한 알만 드시라고 해봐도 뭐 식사를 뭐 전혀 못 하신다. 뭐 몇 달 만에 몸무게가 막 10kg가 빠지고 이런다. 뭐 이러면 사실은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부작용의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질환의 상태가 뭐 심한지 안 심한지, 그리고 그 몇 달 뭐 쭉 진료를 쭉 이제 연속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을 때 이 병이 천천히 나빠지고 있는지 나빠진 속도가 좀 빠른지 이런 것도 많이 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몇 년 봤는데 좀 얌전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뭐 부작용을 뭐 너무 뭐 감수하면서까지 세게 쓰질 필요는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병세가 좀 심하면 부작용이 조금 좀 견뎌보십시오라고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요걸 결국 약의 득실을 따져서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 수준을 찾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이 약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뭐 제약사도 알고 저희 의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신약 개발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효과도 더 좋은 약과 또 부작용이 더 적은 약들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닌테다님이라는 만들었던 그 같은 제약회사 베링거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을 하나 개발한 게 아마도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는 것 같고 아마 곧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뭐 저희 국내 제약사들도 뭐 대용 제약을 필두로 해서 국내 제약사들도 열심히 이제 약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어쨌든 조금 덜 고생하시고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약이 나오기를 또 지금 다 같이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치료는 이 항섬유 약제는 어차피 아직은 이 두 가지뿐이고요. 이제 이 약제가 쓴다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숨이 차시고 이제 기침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제일 큰 불편하신 증상일 텐데 이게 나빠지는 거를 늦추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좋아진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약을 드셨더니 숨이 안 찹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기침 같은 것도 기침을 덜하게 하는 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심한 분들은 뭐 기침약을 또 한참 써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이 차고 산소가 이제 결국 부족해지면은 산소가 부족하면은 뭐 숨이 찬 걸 떠나서 또 전신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또 이제 가정산소 같은 거 써야 될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약물 치료가 한계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어, 약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 말고도 어느 정도의 그 제가 흔히 재활이라고 하는데 어떤 운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식이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몸의 어떤 근육량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살이 막 쭉쭉쭉 빠지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적절한 체격과 체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것이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만큼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